작년 10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몬이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더 있을 겁니다. 모두가 경고를 받아야 해요. 미국 금융의 황제라 불리는 사람이 자기 실적 발표장에서 바퀴벌레라는 단어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올해 2월 인베스터 데이에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2005년, 2006년, 2007년과 거의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월스트리트 금융주가 흔들렸고 한 달 사이에 미국 사모대출 업계에서 2,650억 달러, 하나로 약 400조 원이에요. 한 달 사이에 400조가 증발한 거예요. 다이몬이 도대체 뭘 봤길래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같이 추적해 보시죠.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은행이에요. 규제도 받고 정기 점검도 받고 소방 설비도 갖춰져 있어요. 2008년 이후에 건축법이 확 강화됐거든요. 근데 이 건물에 지하실이 있어요. 2008년 이후에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 수요가 지하로 내려간 거죠. 은행 대신 펀드가 기업의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사모대출, 영어로 프라이빗 크레딧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은행한테 돈 못 빌리는 기업이 있어요. 신용이 좀 낮거나 규모가 작거나 이 기업들한테 사모펀드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금리가 은행보다 6%포인트 정도 비싸요. 대신 빠르고 조건이 유연하거든요. 문제는 이 지하실이에요. 소방 설비가 거의 없어요. 정기 점검도 안 받아요. 그런데 크기가요. 1층부터 10층까지 합친 것만큼 커져 버린 거예요. 이 지하실이 얼마나 커졌냐고요. 2008년에 이 시장이 3,750억 달러였어요. 지금이요. 3조 5천억 달러예요. 하나로 약 5,300조 원이에요. 17년 만에 거의 10배로 불어났어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돈이 총 2조 8천억 달러거든요. 사모대출이 은행 기업대출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올해 2월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사모대출 회사가 산하펀드의 환매를 영구 중단했어요. 그리고 어제 4월 2일에는 더 큰 펀드 2개에도 환매 상한을 걸었죠. 분기에 5%까지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5%가 넘는 환매 요청도 다 받아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막은 셈이에요. 이게 신호탄이었어요. 숫자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져요. 블루아울의 360억 달러짜리 펀드에서 투자자의 21.9%가 돈을 빼달라고 요청했어요. 다른 펀드에서는 40.7%가 요청했어요. 거의 절반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블랙스톤, 세계 최대 대체 투자 회사죠. 여기서도 38억 달러 환매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폴로, 250억 달러 펀드에 게이트 걸렸어요. RS, 블랙락, 모르간 스탠리까지 줄줄이 환매를 막기 시작한 거예요. 블루아울 주가요. 연초 대비 46% 빠졌어요. 블랙스톤 피크 대비 46%, 아폴로 41%, RS 48% 앞서 말씀드린 400조 원 증발, 이 5개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부도율이에요. 사모대출 시장의 장기 평균 부도율이 약 2%예요. 그런데 2025년 부도율이 9.2%를 기록했어요. 사상 최고예요. 평균의 4.5배가 나온 거예요. 정리하면요. 은행 밖에서 자라난 3조 5천억 달러짜리 지하 금융 시스템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동시에 돈을 빼려 하고 있고 부도율은 사상 최고를 찍었고 이 돈을 관리하는 회사들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제이미 다이몬이 본 바퀴벌레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2007년 3월 28일 벤 버냉크 미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브프라임 문제의 영향은 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로 likely to be contained. 2026년 3월 30일 제롬 포웰 현 연준 의장이 하버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혀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조정이지 더 넓은 시스템 이벤트의 조짐은 아닙니다. 거의 같은 문장이에요. 19년의 시차를 두고요. 이전 진단에서 포웰 의장의 유가 충격은 일시적이라는 발언을 짚어드렸는데 사모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패턴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럼 2007년에 컨테인드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요.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시죠. 2007년 3월 버냉크 의장이 억제됐다고 했어요. 같은 달 서브프라임 최대 대출업체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대출을 중단하고 거래가 정지됐거든요. 4월에 파산 신청을 하게 돼요. 2007년 6월 베어 스턴즈 산하 헤지펀드 2개가 환매를 중지했어요. 투자자들이 돈을 빼려 하는데 못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블루아울이 올해 2월에 펀드 환매를 중단하고 어제 추가로 5% 상한을 건 것과 같은 구조거든요. 2007년 7월 베어 스턴즈 헤지펀드 2개가 파산했어요. 2007년 8월 BNP 페리버즈가 펀드 3개의 환매를 중지했거든요. 유럽은행 간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2007년 10월이요. 여기가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위기가 번지고 있는 와중에요. 그리고 2008년 3월 베어 스턴즈 붕괴 JP모건이 처음에 주당 2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했어요. 주주들이 반발하니까 10달러로 올렸는데 그래도 1년 전 주가의 10분의 1이었어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미국 역사상 최대 파산이에요. 베어 스턴즈 환매 중지에서 리먼 파산까지 15개월이 걸렸거든요. 지금 블루아울이 올해 2월에 산하펀드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4월 2일에 360억 달러짜리 OCIC 펀드와 OTIC 펀드의 분기 5% 환매 상한을 처음으로 걸었어요. 베어 스턴즈 기준으로 보면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때도 첫 환매 중지에서 진짜 폭발까지 15개월이 걸렸거든요. 여기서 제이미 다이몬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05년, 2006년, 2007년과 거의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물결이 모든 배를 띄우고 모든 사람이 레버리지를 극한까지 쓰고 있어요. 제 불안감이 높습니다. 높은 자산 가격이 안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더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이 핵심이에요. 항상 신용 사이클에서 놀라운 건 어떤 산업이 터지느냐예요. 2008년에는 유틸리티와 통신사를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이번에는 AI 때문에 소프트웨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수 하나를 짚어야 해요. 사모대출에서 돈을 빌려간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레버리지론 시장의 16%가 소프트웨어 섹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AI한테 사업 모델 자체를 위협받고 있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투기 등급 소프트웨어 대출 250억 달러가 이미 액면가의 80%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시장이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이몬이 정확히 이걸 짚은 거예요. 2008년에 아무도 유틸리티를 예상 못했듯이 이번에는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무너뜨리고 그게 사모대출로 전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진짜 아무도 안 다루는 건데요. 미국 패드 연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투자 등급 이하 부채 노출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노출을 이미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08년에 AIG가 왜 무너졌는지 기억하시죠? 보험사가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에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험사들이 사모대출에 들어간 규모가 당시 서브프라임 노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모대출에 돈을 넣은 기관 투자자 비중을 보면요. 미국 연기금이 28%, 재단이 21%, 보험사가 그 다음이에요.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01k 같은 DC 플랜에서 사모대출 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미국 DC 플랜 전체 규모가 14조 2천억 달러, 한화로 2150조 원이에요. 이 거대한 미국 은퇴 자금이 사모대출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세크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가 뭐라고 했냐면요. 에어백 없이 고속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국 문제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2008년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한국은 직접 서브프라임에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코스피가 반토막 났거든요. 미국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마르고 그 충격이 한국의 환율과 외국인 매도를 통해 전이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한국 증권사들이 해외 사모대출 펀드를 17조 원어치 직접 판매했어요. 2008년보다 연결고리가 더 직접적이에요. 제가 스스로를 의심해 볼게요. 이 분석에 약점이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3월 26일 보고서에서 사모대출의 기본 펀더멘탈은 강건하다고 했어요. 레버리지를 보면요. 2007년에 투자은행들이 30배에서 40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어요. 지금 사모대출 펀드의 레버리지는 1.25배예요. 30배와 1.25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사모대출이 전체 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거든요. 2007년 서브프라임이 전체 모기지의 14%였던 것에 비하면 작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켄 피셔는 이렇게 말해요. 최근 사모대출 붕괴를 원근감 있게 보라는 칼럼을 냈어요. 피셔는 강 세장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악화나 과도한 낙관이 죽인다고 봐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2007년 3월에도 버냉크가 같은 논리를 썼어요. 서브프라임은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18개월 뒤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레버리지 숫자가 아니에요. 불투명성이에요. 2007년에도 CD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사모대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부실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공식 부도율이 2%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부실률, 섀도우 디폴트 레이트는 6.4%에서 9.4%예요. 왜 차이가 나냐면 픽라는 게 있어요. 페이인 카인드, 이자를 현금으로 안 주고 원금에 더하는 거예요. 돈은 못 갚는데 장부상으로는 부도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부실을 화장으로 가리고 있는 셈이죠. 모른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전제 조건이에요. 2007년에도 지금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8년에는 은행이 위기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정부가 타프라는 구제금융으로 은행을 직접 살렸어요. 근데 사모대출은 은행이 아니에요. 규제도 덜 받고 공적 자금 투입에 법적 근거도 약해요. 만약 터지면 정부가 개입하기가 2008년보다 훨씬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봉합 판매 요청이 점차 안정되고 부도가 소수기업에 국한되는 경우예요. 전제 조건은 세 가지예요. 하나,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해서 차익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둘, 이란 전쟁이 종결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내려온다. 셋, AI로 인한 소프트웨어 기업 구조 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골드만삭스가 9월과 12월에 각각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현되면 사모대출 시장의 압력이 상당히 완화돼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라 금리가 내려가면 바로 숨통이 트이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S&P 500은 현재 수준 유지 내지 소폭 상승, 코스피도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 회복이 가능하고요. 한국금융주는 낙폭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점진적 침식이에요. 이게 가장 유력해요. 블루아울 이후 1에서 2개 대형 펀드에서 추가 문제가 터져요. 부도율이 10%를 넘기고 은행들이 사모대출 펀드에 대한 대출 비용을 올려요. 실제로 로이터즈에 따르면 3월 31일에 미국 은행들이 이미 사모대출 펀드 대출 비용을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요. 경기 둔화가 가속되고 침체 확률이 무디즈의 49%에서 55% 이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2008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은행이 튼튼하거든요. 바젤3 이후 자본 비율이 대폭 강화됐고 은행의 사모대출 직접 노출은 총 자산의 1% 미만이죠. 은행 시스템이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S&P 520에서 15% 추가 조정, 코스피는 5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1,550원 이상까지 열려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요. 보험사나 대형 연기금에서 사모대출 관련 손실이 현실화되고 이게 글로벌 신용시장 전체로 번지는 시나리오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63%가 사모대출을 다음 시스템 위기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았어요. 이 시나리오의 트리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 대형 보험사에서 사모대출 관련 대규모 평가 손실이 공시되는 것. 이건 2008년 AIG 재현이에요. 둘,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고 경기 침체와 신용위기가 동시에 오는 것.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유가 150에서 200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게 사모대출 위기와 겹치면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 다만 확률이 낮고 2008년과 달리 은행 자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위기 재현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한국에 어떻게 오느냐고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 직접 노출이에요. 국내 12대 증권사가 해외 사모대출 펀드를 17조 원어치 판매했어요. 개인 투자자 노출만 4,797억 원이에요. 2023년에 1,154억이었는데 3배 넘게 불어난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이미 3대 리스크를 지적했어요. 정보 불투명, 위험 과소평가, 위기 시 통제 불가. 그리고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규모가 233조 5천억 원이에요. 전체 운용자산 1,540조의 15.2%예요. 국민연금이 작년에 사모대출 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블랙락과 파트너십도 맺었고요. 국내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700조 원에 육박해요. 대체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왔는데 지금 그 대체 투자의 안전성에 물음표가 붙은 거예요.
두 번째 길, 간접 충격이에요. 사무대출 위기 소식이 나오자마자 한국 금융주가 흔들렸어요.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단 8거래일 만에 KB금융 마이너스 18.4%, 신한 마이너스 12.9%, 하나 마이너스 19.6%, 우리금융 마이너스 22.1%. 직접적인 부도 손실이 아니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전이된 거예요. 세 번째 길, 환율이에요. 한국 외환 보유고가 3월 말 기준 4,236억 달러인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렸어요. 12위예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만 환율 방어를 위해 224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34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역대 최대 규모예요. 5분기 연속 매도한 거예요. 2008년에 한국이 어떻게 타격받았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마르면서 원화가 급락하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투매했거든요. 지금도 같은 구조예요. 2월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1조 원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죠. 사무대출 위기가 본격화되면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원화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이 3,733억 달러, 하나로 약 560조 원이에요. 13분기 연속 주식을 팔고 있어요. 총 1,870억 달러어치르려. 버핏이 현금을 이 정도로 쌓아둔 적이 역사상 없었거든요. 버핏이 최근 CNBC 인터뷰에서 2020년 코로나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미노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넘어져요. 그 줄은 누구 생각보다 짧고 넘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요. 2020년 얘기를 한 거지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의 속도를 경험한 사람의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쥐고 앉아 있다는 거죠. 제이미 다이몬이 바퀴벌레를 봤다고 했어요. 포엘은 아니라고 했어요. 2007년에도 똑같았어요. 누군가는 위험을 받고 연준은 억제됐다고 했어요. 18개월 뒤에 리먼이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2008년이 재현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은행 레버리지가 30배에서 1.25배로 줄었고 은행 자본은 2008년보다 훨씬 튼튼하고 사무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진단을 드리는 이유는요. 모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는 것 자체가 방어예요. 사무대출이 뭔지 모르고 우리 증권사가 17조 원을 팔았다는 것도 모르고 부도율이 사상 최고라는 것도 모르면 바퀴벌레가 내 부엌까지 왔는데 불을 안 켜본 것과 같은 거거든요. 첫째, 내 퇴직연금이나 투자 포트폴리오에 사무대출 또는 프라이빗 크레딧 또는 대체 투자 펀드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보유 펀드 목록을 열어보시면 돼요. 들어있다면 환매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분기별 환매인지, 게이트가 걸릴 수 있는지. 둘째, 금융주 비중이 높은 분은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한국 금융주가 직접 손실을 보는 것보다 글로벌 심리 전이가 더 빠르고 크거든요. 하나, 금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에요. 골드만삭스가 2026년 말 금 가격 5,400달러를 전망했어요. 중앙은행 매수세와 달러, 약세가 구조적으로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사무대출 위기가 확대되면 안전자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둘, 시나리오 2가 현실화되면 대형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이 튼튼한 기업들은 신용위기에서 오히려 경쟁자를 따돌리거든요. 반도체 수출 328억 달러, HBM 전략 매진 이 구조는 사무대출과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 하이일드 스프레드예요. 지금 316 베이시스 포인트인데 이게 400 베이시스 포인트를 넘으면 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경색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프레드, 미 연준 데이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둘, 사무대출 펀드 환매율이에요. 지금 분기에 4.5%인데 이게 7%를 넘으면 게이트가 연쇄적으로 작동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돼요. 셋, 보험사 실적 발표예요. 대형 보험사 분기 실적에서 사무대출 관련 평가 손실이 공시되는 순간 게임이 바뀌어요. 이게 2008년 AIG 모멘트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진단서입니다. 병명, 그림자 감염 초기 은행 박 3.5조 달러, 사무대출 시장에서 환매 러시아 부도율 사상 최고 9.2%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2007년 베어 스턴즈 헤지펀드 환매 중지 초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패턴이에요. 오늘의 처방전 방어, 내 포트폴리오에 사무대출이나 대체 투자 펀드가 있는지 확인, 금융주 비중 점검, 주목, 금, 골드만삭스 전망 5,400달러. 현금 흐름 견조한 대형 기술주, 반도체 상대적 강세 가능. 관찰, 하이일드 스프레드 400 베이시스 포인트 돌파 여부.
사무대출 환매율 7% 돌파 여부, 대형 보험사 실적 공시 다음 진단 예고입니다. 4월 6일 이란 데드라인 결과와 4월 중순 미국 대형 은행 실적 발표에서 사무대출 관련 코멘트를 주시합니다. 특히 JP모건 실적 발표에서 제이미 다이몬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다음 진단의 핵심이 될 거예요. 다음 진단에서 다시 찾아뵐게요.